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유성호입니다. 법의학이란 학문은 법률의 시행에 관련된 의학적, 과학적 사항을 연구하고 적용하는 의학 분야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포렌식 메디슨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영어의 포럼이라는 뜻, 즉 고대 로마의 광장, 더 나아가서는 광장 앞을 뜻하는 단어의 라틴어 어원인 포렌시스에서 기원하였습니다. 우리말로는 광장 앞 의학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어원으로 보면 광장이라는 사회 참여의 의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중에게 잘 알려진 법의학자의 일은 시체를 보고 죽음의 이유를 밝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는 저 같은 법의학자가 50여 명이 있는데요. 이는 대단히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마다 변사자가 약 3만 5천 명 정도 나오는데 그중 약 10,000명이 넘게 부검을 하죠. 그렇다면 법의학자 한 명이 매년 200구의 시체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모든 의학 분야가 쉽지 않겠지만 매번 죽음을 마주해야 하는 법의학은 여러모로 고단한 길이기에 지원자가 적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저 역시 멘토였던 이윤성 교수님의 강의를 듣기 전까지는 생각지도 않았던 길이었으니까요. 더욱이 법의학자라는 업은 사회적 명성이나 경제적 부와는 아무래도 거리가 멀고 당사자는 물론 가족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받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법의학자의 길을 선택한 것을 후회한 적은 아직 없습니다. 알 수 없는 이유를 안고 죽음에 이른 이들의 마지막 장면에 빛도 없이 잠깐 등장하는 카메오지만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평생의 업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죠. 일반적으로 시신에 대한 총괄적인 조사 행위를 검시라고 하는데 검시는 검안과 부검으로 나누게 됩니다. 검안은 시신에 대해 눈과 코 그리고 만져보는 행위를 진행해서 해부 없이 검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부검은 해부를 해서 시신을 검사하는 건데요. 부검을 하게 되면 단순히 맨눈으로 보는 소견만으로 진단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게 되죠. 해부를 통해 조직을 채취하고 현미경을 이용해서 조직에 대한 병리학적 분석을 하고 혈액과 소변 등을 포함하는 체액을 검사하게 됩니다. 병원에서 검사하는 것과 동일한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검시, 즉 검안과 부검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첫째, 시신의 신원을 밝히고 둘째, 사망 원인을 규명하고 셋째, 사망의 종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법의학의 첫 번째 목적인 신원을 밝히는 일은 여러 가지 과학적 방법이 이용될 수 있습니다. 이 중 가장 객관성이 담보되는 방법을 프라이머리 아이덴티파이어라고 부릅니다. 프라이머리 아이덴티파이어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째, 지문, 둘째, 유전자, 셋째, 치아를 이용한 검사입니다. 이 중 유전자를 통해서 법적 신원을 밝히기 위해서 발전한 학문이 법의 유전학이고요. 치아를 통해 사망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이 법치학이라는 학문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신원 미상의 시신에서는 지문을 검사해서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은 우리나라 수사에서는 기본입니다만 그래도 신원을 모르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경우에는 혈액을 채취해서 유전자 데이터뱅크와 대조해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만약 부패되어 혈액을 채취할 수 없는 시신이라면 갈비뼈 또는 다리의 대퇴골을 이용해서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됩니다. 성폭행을 의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생식기에서 체액을 채취해서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법치의학은 치아를 이용하여 검사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영상과 같이 사망자와 수사를 통해 확보한 영상 검사의 비교를 통해 신원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치아를 통해 검사 대상자의 연령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치아의 영상 검사에서 제3대구치, 사랑니라고 알려져 있죠. 사랑니의 성숙도를 보고 연령을 추정하기도 합니다. 비행기 추락 사고나 미국의 9.11 사고 등 대량 재해에서
남은 유체를 유전자 검사나 법치의학 검사를 시행하게 돼서 사망자의 신원을 밝히는 경우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런 신원 확인의 검사의 방법들이 발전해 왔습니다. 법의학에서 수행하는 검시의 두 번째 목적은 사망 원인의 판단입니다. 국제보건기구인 WHO의 정의를 살펴보면 사망 원인이란 사망을 초래하였거나 사망에 기여한 모든 질병, 병적 상태, 손상을 일으킨 사고나 폭력 상황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위암이나 당뇨병 등은 질병에 해당될 수 있고, 가슴을 칼로 찔리거나 농약 중독은 손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나 목매의 경우에는 손상의 상황에 해당될 수 있겠지요. 이런 사망 원인은 우리나라 의료법 제17조에 따르면 의료업에 종사한 의사라면 모두 이를 판단하고 사망진단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그럼 왜 우리는 사망 원인을 알아야 될까요? 이미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굳이 부검까지 해서 사망 원인을 알아야 되는 당위성은 무엇일까요? 우선 국가는 모든 국민에 대한 형법적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어느 국민이라도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죽음의 원인을 규명해야 합니다. 둘째, 국가는 국민의 적확한 사망 원인을 통해서 세금의 적절한 분배를 실행해야 합니다. 만약 폐암이 현재와 같이 암으로 인한 사망 원인 중 첫 번째를 차지한다면 금연이나 적절한 검지의 정책을 실행해야 되겠지요. 개인 역시 나의 사랑하는 가족에 대한 사망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가족력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가족의 질환과 사망 원인에 대한 정보는 자신과 후손의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정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전 세계 보험 시장의 마켓 쉐어 7위를 차지할 정도로 보험 산업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사망자에 대한 보험금이나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보상과 배상에 있어서 사망 원인의 정확한 정보는 필수적입니다. 사망 원인은 보통 직접 사인과 선행 사인을 나누어 분류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사망 원인의 판단이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의 시신에 의학적으로 사망 원인이 될 수 있는 질병 또는 손상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나 각각으로 사망 원인이 될 수 없는 정도의 장애가 한 개체에서 2개 이상 있어서 이들이 공동으로 작용해서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에,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할 수 없는 질병이나 손상이 확인될 경우 사망 원인을 어떻게 정해야 될까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검을 하면 모두 알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법의학자의 주된 고민 중 하나가 사망 원인의 판단인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한편 사망의 종류는 법적 사망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사망 원인이 아무래도 의학적 용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에겐 쉽게 와닿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를 카테고리화해서 병사, 외인사, 그리고 기타 및 불상, 모른다는 뜻이죠. 이렇게 3개로 나누어서 누가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법의학자가 죽은 사람을 위해 어떤 일을 수행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늘 죽음을 맞닥뜨리는 법의학자에게 죽음이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죽음이 무엇인지 이런 근원적 궁금증이 법의학자에겐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은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도 아시듯 생명체가 그 수명을 다한 상태를 말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죽기 마련이고, 그런 의미에서 죽음은 모두 똑같은 것처럼 보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사람이나 짐승이나 죽으면 그대로 끝이라고 생각되니까요. 그런데 좀 더 생각해보면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생명이 다한 시점이 언제인지, 생명이 소멸하는 과정은 어떠한가, 그리고 당사자나 주변인들의 심적 고통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죽음은 각각 다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죽음을 판단하는 기준은 우리 법에서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심장과 폐가 정지한 것을 기준으로 하는, 즉 심전도 등을 이용해서 판단할 수 있는 전통적인 방법인 심폐종지설입니다.
둘째는 뇌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뇌사가 1990년대 후반에 인정될 때 사회적으로 큰 홍역을 거쳤죠. 혹시 기억나시는지요? 뇌사의 인정은 그렇지만 장기이식 등 특수한 경우에 국한되어서 사용되고 거의 대부분 심장과 폐가 정지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실무에서 이러한 판단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심장이 멈춘 상태로 응급실에 들어온 경우 의사는 기계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물론 119에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이송하지만 약물 등을 이용하여 전문 심폐소생술이 응급실에서도 시행됩니다. 한참을 시행해도 심장의 박동이 돌아오지 않게 되면 그때 의사들은 사망을 진단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유족들이 죽음을 받아들여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더 많은 시간을 가슴을 압박하기도 합니다. 제가 의사 초년병 시절의 인턴 때 지방에 파견 근무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응급실에 심장이 정지되어 온 분이 있었어요. 의학적으로 사망 상태라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차가운 병원 응급실에서 돌아가시게 할 수 없다며 집에서 돌아가시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미 의학적으로는 사망한 분이었지만 저는 구급차에 올라타서 1시간이나 걸린 집까지 계속 심장을 압박하면서 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흔들린 차량 속에서 1시간 동안 심장을 압박하면서 온몸이 흠뻑 젖었지만 대문 앞을 지나 압박을 멈추고 사망하셨다는 진단을 내렸을 때 그때야 비로소 가족들이 모두 울음을 터뜨리는 순간을 보았을 때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의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기전을 명쾌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 우리 과학 수준에서는 심장이 뛰지 않고 호흡이 멈추는 순간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심장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의 죽음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된 것일까요? 우리 몸에는 여러 기관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기관들 중에서 나에게 가장 헌신적인 기관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이 질문은 제가 의과대학 학생일 때 내과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하신 질문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심장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심장은 정상적인 어른이라면 1분에 60회에서 100회 정도 뜁니다. 아이는 더 빨리 뛰죠. 그럼 평생 1분에 80회 정도 심장이 뛴다고 가정하면 우리가 80세까지 살았을 때 심장은 무려 33억 6천만 번 정도 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운동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장은 더 빨리 뛰기도 합니다. 또 어머니 뱃속에 있는 순간에도 심장이 뛰고 있으니까 심장이 실제로 뛴 횟수는 33억 6천만 번보다 훨씬 많겠죠. 인간이 사는 동안 쉼없이 뛰면서 심장은 전신에 우리 몸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그런데 이토록 열심히 일하는 심장의 크기는 의외로 작습니다. 여러분, 오른손 주먹을 한번 쥐어 보시겠습니까? 이 크기가 여러분 심장의 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 문헌 사자의서에 따르면 사람이 죽으면 사후세계에 가서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을 볼까요? 가장 왼쪽에 있는 흰 옷을 입은 사람이 바로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고 심판의 자리로 인도하는 이가 바로 자칼머리를 가진 신 아누비스죠. 조금 더 오른쪽에는 아누비스가 양팔 저울에 무언가의 무게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양팔 저울 오른쪽 팔에는 정의와 지혜의 여신인 마트가 머리에 꽂는 깃털이고요. 왼쪽 팔에는 죽은 사람의 심장이 놓여져 있습니다. 즉, 심장의 무게로 심판을 받습니다. 만약 죽은 사람이 정의롭게 살지 않았다면 마트의 깃털보다 심장이 무거워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아누비스 건너편에 있는 악어의 얼굴과 사자의 앞다리, 하마의 뒷다리를 가진 암무트라는 괴물이 죽은 사람의 심장을 먹어버리죠. 반대로 심장과 깃털이 수평을 이루면 매의 얼굴을 한 태양의 신 호루스가 죽은 자를 인도해 죽음과 부활의 신 오시리스 앞에 섭니다. 이처럼 고대 이집트 신화에서 심장의 무게는 한 사람의 삶을 대변하는데요. 저 역시 매년 150에서 200명의 심장을 직접 만지고 꼼꼼히 검사하는 일을 업으로 삼고 있는 만큼 심장의 무게에 민감합니다.
물론 의학적으로도 심장의 무게가 많이 나간다는 건 그리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오른손 주먹보다 클수록 고혈압이나 심장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있으니까요. 한편으로는 누군가의 몸에서 수십억 회 뛰어온 심장을 보고 있노라면 한 사람의 삶의 여정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신과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온 누군가의 고단했던 지난 삶과 단 한 번도 쉴 수 없었던 심장에 경의를 표하게 됩니다. 저는 20년 넘게 법의학을 공부하면서 삶과 죽음, 그리고 행복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왔는데요. 제가 깨달은 몇 가지를 여러분과 공유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죽습니다. 필멸의 존재죠. 33억 번을 넘게 뛰는 심장도 세포의 수명이 다하는 날에는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피하고 싶은 명제죠.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사랑하며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기에도 사실 너무 짧은 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사람은 디폴트로 외로운 존재입니다. 어떻게 보면 비관주의에 빠질 수도 있지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외로운 세상에서 내 주변에서 나와 함께 있어주는 사람들의 손을 더 꼭 잡아주고 고마워하고 더 외롭지 않게 서로 보듬어 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과거는 지나간 시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웠든 부끄러웠든 혹은 후회되는 일을 했든 그건 다 지난 일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노력해서 변할 수 있는 것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 현재 그리고 미래입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 순간 현재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넷째, 인생의 의미는 자신이 만드는 것입니다. 억만 년의 우주의 시간에서 100년도 되지 않는 우리의 삶은 별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인생이 의미가 있는 것은 백지 위에 스스로가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이를 통해 차츰 만들어가고 완성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강의의 제목을 몰트이 비버스 도슨트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이는 산자가 죽은 자에게 배운다는 뜻입니다. 사실 죽음이란 단어를 평소에 쓰기도 싫고 피하고 싶은 단어죠. 그럼에도 우리는 죽음과 죽은 일을 생각해 봄으로써 우리의 삶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풍요롭고 충실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